JB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석훈님이 예. 오랜만에 본방 사수합니다. 역시 하루의 시작은 종배형과 함께해야 제맛인 듯.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네, 겁니다. 왜 제맛을 잊고 사셨어요? 오랜만에 오셨다니 매일매일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네. 전승택님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고 보는 분이 많은 것 같네요. 촌철님들 지금이라도 누르세요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렇죠. 네, 청구 멘트 바로 들어갔고요. 이번엔 AS 타임입니다. 네, 어제 PD수첩 장호기 PD가 출연을 해서 네. 일본 내에서 역사 왜곡과 혐한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극우 세력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지원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취재한 내용을 들려줬잖아요. 네. JB도 진짜냐, 왜 그러냐 이런 의문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거 사실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촌철님들도 이게 실화냐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셨어요. 음. 룡 상상님이 이게 사실이라면 끔찍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그린토마토님은 매국의 뿌리가 너무 깊네요. 러브몬스터님은 부당거래엔 부당이익이 있는 법 그것이 궁금하다 뭐 등등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예. 이게 사실인지 답은 이제 국정원에서 저희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국정원은 묵묵부답이고요.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국정원 접대를 받은 일본 우익 핵심으로 지목된 분이 있었죠. 사쿠라이 요시코 씨. 네. 어제 자신의 홈페이지에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한국 국정원을 포함해 어떤 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없다. MBC의 보도는 명예훼손이며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올려서 네.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자, PD수첩이 조명한 국정원과 일본 우익의 커넥션. 이거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엄청 빠른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빠르다고요? PD수첩이 그저께 밤에 방송이 됐죠. 네. 그다음에 입장이 어제 나왔다면서요. 네. 물 건너 일본에서. 바로. 그죠? 네. 되게 빠르지 않나요? 우리 인터뷰를 본 게 아닐까요? 그런 건가요? 네. 네, 너무 나가지 말고 아무튼 되게 빠르죠. 네, 엄청 빨라요. 신경 쓰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언제 방송이 되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챙겨봤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되게 신경 많이 쓴 것 같다. 아하. 일단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네. 알아서 하시고 네. 그 부분은.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죠. 이거는 국정원에서 정확히 좀 설명이든 네. 반박이든 뭐가 있어야 된다. 그잖아요. 그렇죠. 그 국회 정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하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라도 이건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물론 사실로 확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제기된 의혹이라고 치겠는데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잖아요. 네. 뭐 하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정보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이제 보통 그 정보의 그 여야 간사들이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절차라도 좀 거쳐달라.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네. 네. 거기 진상 파악을 위해서 정보위를 열자 국민의힘 정보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민주당은 안보 공세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당장 열 필요 없다. 왜냐하면 24일 날 정보위 전체 회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정보위 여는 김에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뭐 진상 관련한 얘기도 좀 하시고 PD수첩을 통해서 드러난 이 문제의 진상 파악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놀자 친구 탱자님이 국정원이 음지에서 일한다더니 일본이 음지였나? 주주삼방님. 타지. 타지. 주주삼방님. 역시 국제적인 시선 집중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저희는 또 그거 잘하잖아요. 끈질기게 지켜보는 거. 네. 어떤 답이 오고 가는지 끈질기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정경심 교수. 8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두 번째 선고도 같았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서울대 의전원 입학 업무방해 등 7가지 입시 비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대 인턴 활동이었던 세미나 영상 속 여성은 딸 조민 씨가 맞다고 친구들이 진술을 바꿨지만 결과는 그대로였습니다.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모두 거짓인 이상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서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이 뉴스가 나왔죠. 네. 자, 이제 그 항소심 판결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거는 어제 많이 나왔으니까 네. 여기서는 각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네. 정치적 측면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 측면이요? 어떤 이야기냐. 판결이 나오자마자 야권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쪽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네. 하태경 후보 쪽도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에 대해서 조국 옹호 발언을 취소하고 사죄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 후보들이 여당 후보를 향해서 이 판결을 디딤돌 삼아서 이제 정치 공세에 들어간 거죠. 네. 자, 누구나 예상하는 바이지만 대선 쟁점이 될 가능성 거의 자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 한 장면만 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특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야권 후보가 그러니까 최종 대선 후보가 된다면 더욱 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수사의 어떤 그 총지휘자였기 때문에. 네. 자, 이 대목에서 체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재판 일정입니다. 일정이요. 무엇보다도 정경심 교수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이게 궁금한데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느냐 이걸 좀 보고 싶은 거죠. 네. 이게 관심사인 게 예를 들어 봅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를 보면 2심 판결이 지난해 11월 6일 나왔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올해 그러니까 지난달 7월 21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달 정도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부터 대선까지는 7개월 남았거든요. 그래서 대선 전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느냐 아니면 대선 뒤로 미뤄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안 자체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일단 좀 먼저 짚고 싶은 거고요. 네.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하나 이제 중고로 활용이 될 게 자명한데 그것이 여권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이낙연 후보의 경우 어제 판결 나온 다음에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조국 교수의 상고 결정을 지지한다. 함께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냥 앞으로 쭉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자, 이재명 후보 쪽은 어제 이제 캠프 대변인 명의로 안타깝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는 했는데 제 기억에서 또렷이 남아있는 것은 출마 선언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 지나쳤지만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국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다리 벌려 모두 걸기 스탠스.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죠. 자, 이낙연 후보는 그래도 조국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공개 천명하고 대선에서 정면 돌파를 할 것인지 네.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는 전제가 되는 거고요. 네. 또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조국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입장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 그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권 지지층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측면인데 앞으로 이것이 여러 번의 아마 고개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조국 교수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아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느냐 마느냐.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일정이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제 상고심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정 교수의 구속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기간이 내년 2월 중순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전에 대법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김경수 지사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그렇죠. 대법원 어떤 그 심리가 이루어졌던 건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 상태에서 네네. 지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대선을 조금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다음에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촌철님들은 약간 선거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세요. 8672님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로 시작한 권력권 비리는 어디 가고 입시 비리만이라고 해주셨는데 어제 나온 판결을 보면 형량은 같지만 벌금이 조금 줄었잖아요. 그렇죠. 5억에서 5천만 원으로. 5억에서 5천으로 확 줄었죠. 네, 그리고 추징금은 1억 6천여만 원에서 1,061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조금 짚어야 될 것 같고요. 2031님은 엄마 차 썼으면 대가 치르는 게 공평하겠죠.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김종희님은 정 교수가 정말 유죄라는 가정하에 다른 공직자나 정치인들도 이 잣대만큼 검증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여당 후보가 누가 되든 야권에서 분명한 입장을 요구를 할 거다. 지금 이런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야권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야권 후보가 이제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예비 후보가 야권의 최종 후보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권 후보가 이제 공세를 편다고 한다면 그게 대선 쟁점이 된다. 이럴 경우에 누구한테 유리할 건가는 좀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앞서서 이게 이제 어쨌든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면 영향을 줄 거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한편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미 반영될 만큼 반영된 이슈 아니냐. 대선판을 흔들 만한 이슈가 될 거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전체판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네.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하.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하나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그 후보가 출마 선언 후에 기자회견에서 받던 그 입장을 보면 네. 유죄가 확정된다면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이런 단서를 깔고 있는 거죠. 네. 2심까지는 최종심이 아니죠. 근데 대법원은 최종심이고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준거가 될 거는 뭐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끝났어.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후보에 미치는 영향을 저는 이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갈게요.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시켜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형식상 절차는 다 밟습니다. 그러나 결코 국회, 특히 야당의 의견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정부의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최재형 예비 후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초선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의 강연자로 나서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비판을 했던데요. 그러니까요.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재형 후보는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서 대선에 나왔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네.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분이 대선에 출마한 것이 의아스러울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본다면 하태경 후보의 어떤 이 지적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근본적으로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보장이 되어 있고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면 국가는 이 그 행복 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해석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 점 하나. 그다음에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판사를 지내신 분이 이런 기초적인 헌법 정신조차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저는 도대체 의아할 따름인데요. 솔직히 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1인칭 최재형 시점으로 발언의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뒤처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은 인정을 했잖아요. 네. 최재형 예비 후보가. 그렇죠. 그러니까 최재형 예비 후보의 발언 의도는 형편이 어려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건 좋은데 왜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느냐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좋게 해석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 정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럼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섰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일단 사례를 못 찾겠어요. 언제 그런 적이 있었죠? 일단 이게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최재형 예비 후보가 뭘 염두에 두고 이 정부가 그게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예. 혹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팩트체크를 하면 첫째 헌법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최저임금제 시행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가파르게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다라는 지적일까요? 근데 평균 따져보면 박근혜 정부 때하고 0.1%포인트 차이밖에 없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지적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헌법 가치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실 상황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최재형 예비 후보의 말은 타당한 구석이 없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대체 네. 뭘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재형 캠프 입장을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공보특보단 명의로 나온 논평이 있거든요. 예. 소개해드릴게요. 솔직해지자.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주장은 실현될 수 없는 거짓 공약에 불과하다. 국민은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는 국민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된다. 최 후보는 강연에서 뒤처지는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한다는 식으로 말꼬리를 잡아 본질을 호도하는 데 유감이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상의 행복 추구권을 환기를 시킨 거예요. 네. 행복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그냥 삼시세끼 다 먹으면 그게 행복입니까? 그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헌법은 그러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명시를 했고 그럼 국가는 이 명시에 따라서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되는 의무를 왜 주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촌철님들도 반응이 좀 뜨거운데요. 4110님. 아니 그렇게 국가가 필요 없으면 애국가는 사절까지 왜 부르셨나요? TK님. 그럼 왜 공무원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합니까? 최재형 전 원장도 공무원이셨죠. 네. 이석기님. 국민을 책임져야 하니까 국민에 의해 선출이 되는 거지요. 0019님. 아 그래서 감사원에서 태클을 거셨나요? 국민 삶을 책임지시려고. 뭐 이런 의견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국가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좀 떠올리셨을 것 같고 사실 저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조항도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국민한테 권력을 이양받은 대통령의 제일 목표는 뭐야 하느냐. 이거를 다음 인터뷰 때 물어보고 싶어요. 섭외를 합시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실 어제 나온 얘기들 중에서 한 가지만 지금 집중을 했는데 네. 어제 또 주목받았던 거는 상당수 정책 질문에 대해서 역시 모른다. 검토 중이다. 공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반복을 했는데 네. 선언하고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간단히 그러니까 저기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해서 공부는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왜 공부합니까?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필요가 없으면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뽑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논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상과 직결된 국가 행정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건가 이 얘기잖아요. 네. 더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섭외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짧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서울시가 지난 9일에 강선섭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직위해제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직원 7명과 함께 늦게까지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 민생사법경찰단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방역수칙 위반 집중 단속 활동을 총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하하. 그런 분이 저녁 늦게까지 본인 포함 8명이 술자리를 가졌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경우잖아요. 네. 고양이가 어물전을 안 지키고 생선 파티를 연격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광복절 집회가 예고돼 신경 바짝 세워서 총력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에 뒤통수에 가려움증이 발생한 상태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러시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